여러분, 인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약간 뭔가 도시에는 막 흙먼지 날리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위생도 안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의외로 인도는 세계 경제 순위 5위라고 할 정도로 엄청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시아 최고 부자 순위 1위와 2위 모두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계 5위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인도 소득의 80%는 상위 10%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60%는 상위 1%가 가져간다고 하죠. 인도 인구의 절반인 7억 명이 하루에 2,200원으로 생활한다고 하는데, 상위 1% 덕분에 인도가 세계 경제 5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인도의 빈부격차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빈부격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시아 최고 부자 순위 1위가 인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케시 암바니,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한때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바로 암바니의 초호화 주택과 딸의 결혼식 때문인데요. 먼저 암바니의 집을 살펴보면, 무케시 암바니의 집은 인도 뭄바이에 있는 안틸리아라는 빌딩인데요. 보기만 해도 으리으리합니다. 집이 하나의 빌딩이에요. 집값이 영국 버킹엄 궁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하죠. 가격이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달합니다. 잠깐 암바니의 집인 안틸리아의 구성을 살펴보면, 건물은 27층짜리인데 높이가 173m예요. 우리나라 아파트로 따지면 약 60층 높이입니다. 건물 꼭대기에 비행기 경납고와 헬기장이 3개씩 존재하고요. 이 큰 건물을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초고속 엘리베이터만 9개가 있고, 50명이 수용 가능한 영화관, 요가룸, 헬스장, 고가의 샹들리에가 달린 연회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더운 여름을 피할 수 있도록 스노우룸이 존재하는데, 모든 벽과 천장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도록 눈기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장 아래 6개 층은 168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고요. 초고가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팀도 상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오직 암바니의 가족 5명만이 살고 있다고 하죠. 암바니의 집뿐만 아니라 딸의 결혼식도 엄청난 화제였죠.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과 하객들 때문인데요. 그 비용이 무려 1,100억 원. 청첩장부터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에서 금과 꽃장식으로 만들어서 청첩장 하나가 470만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하객들 라인업은 훨씬 더 으리으리한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 이재용 회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결혼식에 참석했고요. 심지어 축가는 비욘세가 불러서 화제가 되었었죠. 세계 최고의 팝 가수가 오직 암바니 가족만을 위해서 공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결혼으로 기록되었죠. 이렇게 무케시 암바니는 인도 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인도 최고 부자들의 집과 결혼식은 이렇게 상상 초월인데, 인도 서민들, 빈민층들의 집과 그들의 결혼 문화는 더 상상 초월입니다. 이들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도의 결혼 풍습에는 다우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수와 같은 개념인데,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 집에 가져오는 재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다우리는 선택사안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인데요. 다우리를 가져오지 않는 신부는 아예 결혼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다우리가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랑 집에서 신부를 때리거나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신부가 도망가거나 죽어버리면 또 재혼을 해서 다우리를 받아요. 이게 완전히 다우리가 신랑 측 돈벌이로 전락한 셈인데요. 결혼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이들의 주거 환경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는 누구든지 어디가 잘 살고 어디가 못 사는 곳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일단 빈곤층의 집은 출입구부터 겨우 들어갈 정도로 낮고 좁아요. 나무돌로 겨우 집 모양만 갖춰놓은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판자촌 같은 느낌이에요. 외부에 강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무너질 만큼 위태위태한 환경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집이라고 부를 수라도 있겠는데, 인도에는 무려 15%가 이런 곳에도 못 살고 있다고 해요. 옛날 한국 드라마 중에 왕초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거지 김춘삼과 그 일당들이 살던 곳이 있어요. 다리 밑이나 강가의 작은 천막에 나무 기둥 하나 세워놓고 집처럼 살아요. 당연히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죠. 비가 오면 간신히 비만 피할 수 있을 정도예요. 강물이 불기라도 하면 그대로 잠겨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인도엔 파이프촌이라는 곳이 존재해요. 건설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커다란 파이프를 보셨던 적 있으시죠? 그 파이프가 판자촌에도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집이 돼요.
파이프 안에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잠을 자고 쉬기도 하고 육아도 하죠. 콘크리트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여름에는 덜 덥고 지붕이 있어 비가 와도 비를 막아주기도 해요. 마땅히 살 집이 없는 극빈곤층에게 이러한 파이프는 정말 소중한 집이 되어주죠. 심지어 이런 파이프조차 없는 사람들은 정말 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주거 환경이 좋다는 건 그만큼 위생적이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인데요. 반대로 주거 환경이 안 좋다는 건 외부의 질병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돼요. 특히 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요. 물이 깨끗해야 먹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판자촌, 파이프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도꼭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물을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집 앞에 있는 강이에요. 이들은 이 강에서 먹을 물을 구하고 씻기도 해요. 채소와 과일을 씻기도 하고요. 수돗물은 안 나오지만 강을 잘 활용하고 있죠.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강에서 소변과 대변을 해결하고 집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을 다 강에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도는 사람이 죽고 나면 화장을 해서 강에 뿌려버려요. 인도는 강을 신성시 여기거든요. 신성한 강에 뼈가루를 뿌려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개념인데 화장할 장작을 구할 돈이 없으면 아예 화장도 안 하고 그대로 강에 버리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인도에서 큰 축제라도 있는 날에는 도시 모든 국민들이 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과연 몸만 씻을까요? 몰래 용변도 보겠죠.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데 인도 워터에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지표면 담수의 80%가 오염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빈민층은 오염된 강물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국가 질병의 무려 20%가 수질 오염에서 오고 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등 물과 관련된 질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고요. 이와 관련한 WHO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물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에 150만 명 정도로 이 중 5세 이하의 어린이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유니세프에 따르면 연간 3,770만 명의 인도인들이 물과 관련된 질병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아무리 질병에 취약해졌다고 해도 이 질병을 치료만 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인도의 빈부격차는 의료격차로 이어지는데요. 인도의 부자들이나 중산층이 사는 곳에는 숙련된 의사들도 많고 공공의료, 민간의료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빈곤층이 사는 지역에서는 병원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죠. 심지어 힘겹게 병원을 찾았다고 해도 의사가 없습니다. 소빈강정이에요. 왜냐하면 숙련된 의사들이 빈민촌이나 지방 농업지역 쪽으로 가서 일하기를 원치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도심이 아닌 지방에서는 공공병원을 찾아도 제대로 된 의사는 없고 전부 인턴만 일하고 있죠. 완벽하게 치료해줄 의사가 없는 셈이에요. 그렇게 하층민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병들어 죽어가고 있죠. 이쯤에서 인도가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졌는지,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인도의 역사와 경제 체제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인도는 무려 20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보통 식민 지배를 받으면 너무 당연스럽게도 가난해집니다. 전부 수탈당하고 뺏기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일본은 한국에서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뺏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반 서민들 집에 기둥이나 대들보도 뽑아갔다고 하죠. 인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200년이라는 긴 식민지 생활은 인도를 거의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죠. 그러던 인도가 1947년 8월 15일 지배국이었던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로 독립을 하게 된 인도가 선택한 경제체제가 바로 사회주의 체제였어요. 40년 동안 인도를 나락으로 가게 한 선택이었죠. 다 같이 가난해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아무래도 망가져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국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당시 초대의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때 자와할랄 네루가 한 선택은 인도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민간 산업을 전부 국가 소유로 만들고요. 기업을 세우거나 확장하는 것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기업이 마음껏 사업을 하고 확장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논리잖아요. 근데 뭘 좀 하려고 하면 전부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려고 해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는 쭉 2에서 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죠. 모든 자유경제주의 국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 인도는 꿋꿋하게 사회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가난해지고 있던 1980년대 초 드디어 사회주의가 끝나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죽겠다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 인도는 그동안 맛보지 못한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경제 성장률이 무려 7%대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동안 정부의 통제로 움츠려 있던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거죠. 그런데 빈부격차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와서 더 극심화되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보다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요. 인도는 당시에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았어요. 영국에게서 해방될 시기의 문맹률이 거의 90%였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인도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공장을 세우고 인도에 값싼 노동력을 투입했죠. 그런데 워낙 임금이 싸니까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사업주인 자본가의 몫이 되죠. 그렇게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더 작아지는 경우도 생겼고요. 사업이 커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본가들의 수익은 훨씬 더 커져가면서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됐죠. 또 인도는 IT 기술로 유명한 국가인데요. 엔지니어를 세계에서 2위로 배출할 정도로 IT에 진심인 나라죠. 1990년대 이후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영어도 가능한 인도에다가 하청을 많이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IT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기업에 투자한 신흥부자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글조차 제대로 읽을 줄 모르던 수억 명의 빈곤층들은 이러한 IT 기술의 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고 인도의 빈부격차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만 갔죠. 게다가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가 존재하잖아요.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부터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까지, 그리고 심지어 계급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정말 이름 그대로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계급입니다. 이러한 카스트 제도의 존재 자체가 인도의 빈부격차를 만드는 큰 원인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중에서 낮은 계급인 수드라와 불가촉천민들이죠. 이렇게 밑바닥 계급들이 과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이렇게 자본가들의 이익만 커지다 보니 무케시 안바니 같은 초슈퍼 리치가 탄생하고 수드라나 불가촉천민 같은 슈퍼 초가난도 탄생하게 된 거죠. 하층민의 삶은 계속 고달파지고 자본가들의 삶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빈부격차는 더 극심해지고 있어요. 최근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고 폐지를 원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카스트 제도가 많이 희석되고 없어지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아직도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치 노예를 부리듯이 맘대로 다루고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가촉천민의 계급과 직업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가난이 세습되다 보니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만들어준 신자유주의 경제, 자본주의는 오랜 경제 침체로부터 인도를 구제하고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양극화도 만들어냈죠. 앞으로 인도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의 궁금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